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의 정권 창건일입니다. 자, 북한에서 이게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무슨 건국절, 뭐 우리는 이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기 때문에 건국절의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자기들은 건국절이라고 하는데 정권 창립일. 자, 북한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일단 북한에서 살아보셨던 안찬일 소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북한 사람들은 아니거나 구구절 이렇게 생략해 부르고 뭐 공화국 창건일 이렇게도 부르고. 근데 원래 이 김일성 우상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는 이게 구구절이 북한 인민들에게는 가장 큰 명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빼앗긴 나라를 찾아서 정부를 세웠다. 그래가지고 또 이제 북한으로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48년 8월 15일 수립되니까 북한에서는 이제 그걸 기다렸다가 분단을 먼저 남한이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정권을 세웠다. 이런 정치적 명분으로도 활용하는데 그러다 이제 70년대 들어와서 김정은 세습이 되고 이게 노동당 창당일과 김일성 생일이 민족 최대의 명절로 되니까 구구절은 이게 상당히 뭔가 이 명절에서 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김정일 시대 들어와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이제 5차 핵실험을 하다 보니까 그게 뭔가 집중적으로 조명을 받았지 사실 북한에서 구구절은 노동당 창건일이나 김일성 생일에 비해서는 많이 밀리는 명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북한에서 구구절에 어떤 행사를 하고 또 주민들은 어떤 분위기,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보통 주민들은 이제 체육대회나 뭐 북한은 이제 명절 때 되면 그 체육대회하고 이런 걸 제일 좋아하니까 체육대회하고 이제 중앙에서는 그 보고대회가 열립니다. 보통 인민문화궁전이나 이팔문화회관에서 뭐 김영남 상임위원장, 박봉주 내각총리, 황병서 이런 소위 그 당정군의 고위 인사들이 참석하는 보고대회가 열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밤 12시에는 그 김정은이가 이제 그 부인 이설주를 데리고 그 참배하는, 김일성 태양궁전을 참배하는 이런 절차들이 진행이 됩니다. 주민들은 이런 어떻게 느낍니까? 이런 행사에 대해서 이런 구구절에 대해서 주민들은 뭐 선물 같은 게 줍니까? 보통 평상시대로 하면 뭐 사탕도 주고 고기도 주고 한다고 그러는데 구구절 때는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네. 과거에는 좀 줬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동당 창당일이나 김일성 생일 또 김정일 생일에 밀리다 보니까 이 뭐 공화국 창건까지 선물을 줄 만한 그 북한의 경제적 여력도 없고 네. 그래서 거의 뭐 지금은 선물이 없고 또 장마당 경제가 들어서다 보니까 그냥 알아서 명절을 쇠야 되니까 단지 그 쉬게 한다. 직장에 나오지 않고 쉬게 한다. 이걸로 주민들은 이제 명절을 쇠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김정은 집권 이후에 구구절의 열병식을 지난 23년 한 번 개최했다고 합니다. 그때가 이제 65주년이 되는 해였죠. 북한은 이제 꺾어진 해라 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하는데 어쨌든 올해 70주년인데 비교적 조용히 지나가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김 교수님? 예, 올해 70주년이 아니고 69주년이죠. 네, 네, 그렇죠. 69주년. 네. 네, 근데 우리도 왜 저도 군인이었지만 열병식 통상 국군의 날 하지 뭐 건국절 정부 수립일 8월 15일 같은 날 안 하지 않습니까? 네. 예, 북한에서도 열병식은 통상 4월 25일 군 창건일이거나 아니면은 당 창건일에 꺾어지는 해, 예, 또는 그 김일성 생일 같은 100주년 되는 그런 해 하는데 요 구구절 때 할 때는 또 그리고 현역 위주로 되는 그 열병식이 아니라 예비군 중에서 제일 많은 한 570만 되는 노농저기군이라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예비군 같은 거죠. 예,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한 10,000명 정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올해는 작년에 지금 우리 안 수장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 전후에 막 핵실험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부각이 됐지. 북한에서는 크게 4가지가 중시하고 북한 체제를 지탱하는 첫 번째가 수령, 김일성, 김정일 생일. 두 번째가 당이 이끄니까 당 창건일. 세 번째가 군을 지니까 군 창건일. 그 다음에 정권은 그 다음에 좀 밀리는 그런 체제, 그런 순위가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뭐 북한 입장에서 보면 가장 이웃, 그 다음에 같은 우방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이 이제 문제인데요. 중국은 매년 대표단을 교환하고 또 국가주석의 축전을 전달하는 등의 형태로 북한 정권 창건일 축하해 왔는데 지난해는 이제 축전에 대한 언급이 없었어요. 지금 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있을 리가 없을 것입니다. 네네. 뭐 저한테 직접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뭐 일반적으로 출연을 하더라도요. 작년에 핵실험을 했습니다. 당연히 축전 보내지 않았죠. 올해는 오늘 하지 않았지만 시진핑 주석이 가장 중시하는 국제 행사에서 너 봐라.
라는 식으로 핵실험을 했지 않습니까? 축전을 보낼 리가만 말이죠. 오히려 호시탐탐 오늘도 뭔가 할지 모른다라는 생각에 노심초사하고 북한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러시아는 보냈지요, 축전을. 러시아는 지금 그 한국과의 관계, 지금 북한이 중국으로부터도 계속 고립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러시아의 입장으로 생각할 때 지금이야말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최대화시킬 수 있는 호기이기 때문에 러시아는 뭐 그 호기를 잘 활용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지난해 68주년 이 정권 창건일 때는 바로 말씀하셨지만은 5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이번 정권 창건일을 일주일 앞두고 6차 핵실험을 강행했어요. 어찌됐든 뭐 기술적인 측면이든 또는 이 기념을 맞췄던 간에 핵실험했어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김정은으로서는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정권의 당위성을 주민들에게 좀 설득력 있는 말을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핵실험 이후에 대규모 군중 대회를 열어서 그 북한 주민들에게 본인의 정권의 당위성을 설파하는 작업을 굉장히 강하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 수립의 당위성이 약한 김정은으로서는 아무리 소위 말하는 백두혈통이라고 하더라도 주민들에 대한 설득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런 핵실험 같은 강한 무언가를 주민들에게 보여주는 작업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번 북한 6차 핵실험, 무슨 그동안 많은 언론에서 보도를 해왔었습니다만은 지난 5차 때까지의 핵실험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겠습니다. 일단 실험 주기가 짧아졌고요. 미사일 시험 발사와 핵실험 또 선후 관계, 이 문제도 상당히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핵실험이 완성 단계에 와 있다. 이런 분석 또는 수소탄을 만들었다는 분석을 나오고 있는데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 핵무력이 완성 단계라 그러면 크게 두 가지가 완성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첫 번째는 핵탄 뒤의 위력, 두 번째는 핵탄두를 운반하는 미사일을 원하는 거리의 목표 지점까지 정확하게 운반할 수 있는 운반 수단을 갖춰야 되는데 우선 핵탄두의 위력은 저는 거의 완성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이번에 지진 규모를 봐서 50킬로톤 증폭핵 분열탄 수준이라고 하는데 미국은 120킬로톤 수소탄이라고 전문가들이 인정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지진을 조사국에 5.7, 거기는 6.3으로 봤을 때 최소한 100킬로톤 이상 하는 수소탄이라는데 좀 무게를 싣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이 화성 14형 ICBM을 정상 각도로 아직 안 쏴보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그 북한이 쏜 거 고각 세력을 보면은 비행 시간이 약 39분, 40분 걸리는데 미니트맨 3가 넘어온 거리를 시간을 계산하면 30분 정도 걸리면 10분 정도가 늦으면은 그만큼 비행 속도가 늦다는 거는 이 속도가 늦다는 건 그 열을 적게 견딘다는 얘기거든요. 마하 25에서 27을 가려면은 약 7,000도씨의 열을 견뎌야 되는데 한 마하 20까지 해서 실험이 된 것 같아요. 아니면 15나. 그래서 앞으로 이 재진입 과정에 대한 실험을 하면은 완성 단계로 보는데 거의 한 90% 이상 수준까지 오지 않았냐. 이거 한 1 내리 2년이면은 될 거로 전망이 돼서 그리고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하면 우리는 벌써 스쿼드 노동미사일 고가세우면 완성 단계 지났죠, 그렇죠. 네. 미국이 볼 때만 그런 거고요. 네. 그런데 북한은 조선중앙TV죠. 북한의 중앙방송인데 국가 핵무력 완성의 완결 단계,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서 매우 의의가 있었던 해였다. 그런 계기였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대륙간 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 시험에서의 완전 성공은 우리의 핵무기 설계 및 제작 기술이 핵탄의 위력을 타격 대상과 목적에 따라 임의로 조종할 수 있는 높은 수준에 도달하였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었으며 저는 이 북한 이 뉴스, 특히 저 아주머니 나올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뻥을 치는 것인지 아니면 있는 그대로 보도하는 것인지 어쩔 때 보면은 있는 그대로 보도하는 것 같아요. 또 어쩔 때는 굉장히 정말 1이면은 10을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북한이 저 정도 이야기했다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 저 여자도 이제 원고를 써준 걸 갖다 읽는데, 어쨌든 그 억양이나 이런 데서 지금 타의 추종을 불허하니까 70대까지 지금 아나운서를 해먹고 있지 않습니까? 할머니
그렇죠. 할머니죠. 그렇죠. 완전 할머니고. 나이가 얼마나 됩니까, 저? 76세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 여자가 조선중앙 텔레비전에 말하자면 개국 아나운서입니다. 개국 아나운서. 네, 개국 예. 아나운서가 70년에 개국했는데 아직까지 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일이고 네, 어쨌든 1호 아나운서로서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동향이나 또는 저런 핵실험 같은 중대한 정치적 사건들을 보도하고 있는데 뭐 어쨌든 북한의 그 핵기술은 상당한 수준에 와 있다는 것은 뭐 러시아나 중국도 인정하는 바이고 제가 볼 때는 아마 오늘도 우리가 뭔가 북한이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북한이 9월 3일 날 6차 핵실험을 앞당긴 것은 그만큼 뭔가 미국이나 또 우리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 또 내일 모레 이제 11일 날 유엔 안보리에서 어떤 제재가 나오는 걸 좀 봐가면서 뭔가 좀 이 국제사회가 압력을 막을 수 있는 뭔가 준비를 하면서 하자. 그래서 시간을 늦췄지 오늘도 뭔가 구구절 계기로 뭔가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김정은으로서는. 네, 뭐 오늘 또 뭔가 하고 싶었을 텐데 안 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언젠가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 그 소장님이 분석하시는 것처럼 국제사회의 추이를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동북아의 현상을 분석해 볼 때 북한으로서는 아쉬울 것이 전혀 없습니다. 도발을 하면은 미국과 일본, 한국이 제재 국면에 돌입을 하지만 북한에 대한 이해관계가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효율적인 제재 조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마음 놓고 도발을 한다. 다만 오늘도 6차 핵실, 그 다음 핵실험이 있을 수 있었을 텐데 막 분석하신 것처럼 국제사회, 유엔에서의 제재, 어떤 제재가 언제 어떻게 나올 것인지 그와 같은 추이라든가 한국과 미국은 어떻게 할 것인지 보면서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해도 되지 않겠나. 아직 10월 18일 중국이 가장 중요한 공산당 당 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를 관망을 하면서 그 시기를 저울질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북한이 이렇게 거침없는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재미있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결국 이런 도발의 이유는 김정은의 성격 때문이다. 그 폭주한 성격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때 놀랄만한 하나의 저희가 사실이 있었는데요. 15살경으로 추정되는데 평양으로 전화를 합니다. 그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아마 한 살이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 전화를 저희가 좀 이제 들었습니다. 그 여자친구가 김정은에게 얘기를 합니다. 담배를 좀 끊으라고. 이 김정은이 담배를 굉장히 이른 나이에 폈더라고요. 전화로 상소리를 해대는데 저희가 당시에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격이 보통이 아니구나. 1년에 걸친 그 면담 보고서 끝에 내린 결론이 앞으로 임금이 되면 굉장히 복잡해지겠구나라는 예상을 했습니다. 자, 저 어린 나이에 담배를 피고 그 뭐 여자친구가 연상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막말하면 우리 식으로 따지면 문제 학생인데 그런데 어찌됐든 북한의 임금이 됐습니다. 자, 이 성격대로라면은 충분히 도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제 분석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분석이 중요한 점은 이제 김정은 개인의 성격이 포악해서 이런 도발을 했다라는 좀 단순한 결론보다는 물론 다른 구조적인 요인이 있겠지만은 오히려 이 분석의 함의는 그 해결책이 어딨나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북한 정권의 특성상 저런 성격을 가진 지도자가 있을 경우 과연 참모들이 직언을 할 수가 있겠는가?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항상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도 본인의 뜻에 거슬리는 참모들을 자주 교체하고 하는 건데 북한의 경우에는 단순히 직위를 잃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생명이 위험한 상태가 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과연 저런 성격의 독재자가 집권한 경우에 어떤 내부적인 체제의 견제가 이루어질 것인가. 그렇다고 본다면 이 북한 문제의 해결은 결국은 정권 교체 있잖아 이런 식으로 결론이 도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함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같은 의미에서 부연해서 설명하면은
이 전쟁만을 집중으로 도발만을 연구하는 스테이 신저라는 유명한 학자가 왜 국가들은 전쟁을 도발하는가 하고 주요 전쟁 사례를 분석해서 원인을 찾아보니까 지도자의 성격이 가장 주된 원인으로 도출됐습니다. 네. 예를 들면 2차전 히틀러, 그렇죠. 예, 또 우리 6.25 했고 또 스탈린, 김일성, 모태동. 근데 이거 김정은이나 김정일이 다 어머니 없이 누구 하나 제재도 안 받고 제 막무가내로 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성격이 포악할 수밖에 없고 지금 핵 미사일 이 주기가 빨라지는 것도 이 폭주하는 성격과 관련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조셉 나이라는 사람이 분석한 이 분쟁의 이해라는 책에 보면은 개인 성격과 국제 체제 이 세 가지 차원에서 분석해야 되는데 그래도 결론은 보면은 그 최고 지도자 개인의 성격 중요하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북한이 설마 이러는데 김정은이가 후제 시절에 연평도 포격 도발도 하고 천안함 폭침도 주도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김정은의 개인 성격은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이제 김정은의 성격, 뭐 예상이 가능하지요. 본인의 고모부를 뭐 처형했다는 이런 걸 본다면은. 그런데 이제 IQ 문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김정은이 머리가 좋은 것인지 안 좋은 것인지 뭐 이에 대해서 아마 우리 정보단은 많은 분석을 했나 봐요. 그랬더니 중상 정도 수준으로 나왔다. 그리고 이제 뭐 한 팀은 김정은의 이제 인척이 있는 일본 오사카로 보냈고 우리 뭐 정부 당국 이야기했죠. 또 한 팀은 이제 스위스 베른 김정일이 유학 생활했던 베른을 보내가지고 여러 분석을 해봤더니 이때 이제 김정은이 다른 사람과 나눈 대화를 복원하면서 그 대화를 나눈 걸 볼 때 IQ 수준이 어느 정도냐 이걸 분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상 정도 나왔다. 자, 안찬일 소장님. 예. 자, 이제 북한 주민들은 김정은의 전후를 상당히 굉장한 삶을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북한 생활도 해보셨고 또 이제 내려서 국제사를 다 경험해 보셨는데 김정은의 IQ, 지능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우선 김정은은 이게 종교적인 교육을 못 받았다는 것이죠. 지금 그 말하자면 그 김정일이 아들이기 때문에 북한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에 갈 수가 없어서 집에서 그냥 가정교사한테 배우다가 96년 12살 때 이제 스위스로 유학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우선 6년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북한의 핵 문제가 그냥 말로 벼랑 끝으로 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도 과연 김일성, 김정일도 저렇게 벼랑 끝으로 끌고 갔겠느냐. 제가 볼 때 그 사람들은 좀 뭔가 유화적이었을 것이다 생각되는데 저 사람은 나이가 젊어서 그런지 IQ가 중상밖에 안 돼서 그런지 벼랑 끝으로 끌고 가고 있단 말이죠. 이런 면에서 상당히 경계해야 될 인물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IQ가 중상밖에 안 된다. 뭐 중상이면 좋은 건 좋은 거지요. 좋은 건데 자, 이런 김정은의 행태에 대해서 중국의 반응이 문제입니다. 아직까지는 뜨뜻미지근합니다.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여전히 대화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의 태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참 제가 중국 당국자하고 이야기한 것을 그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당국자가 하소연하다시피 그런 얘기를 하죠. 아니, 우 교수님,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북한을 가만히 놔두고 싶겠습니까? 더군다나 6차 핵실험으로 인해서 중국의 변경 지역에 뭐 1억만 명 이상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1억 명 이상이 살고 있는 그쪽도 지진파의 피해를 많이 입었지 않습니까? 네. 원성이 대단하거든요. 시진핑 정권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손을 보고 싶은데 문제는 이것을 빌미로 미국과 일본이 중국에 대한 경계전선을 더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자, 너 기다려. 너 나중에 보자. 한 다음에 더 중요한 자기들의 최대 위협인 미국과 일본의 경제전선을 어떻게 하면은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가. 거기에 골몰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넌 기다려. 나중에 보자. 이렇게 바라보는 것인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또 그걸 갖다가 중국이 북한 편 들었네, 북한을 지지하네 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한국은 왜 우리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늘 이상하게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것이 중국의 항변인데요. 제가 그런 것을 중국에서 쭉 보다 보면요. 정말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제대로 취하고 싶지만 제대로 취할 수 없는, 예를 들면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이 정말 당장이라도 때려치고 싶지만 술 먹은 그 다음날 깨어나 보면 때려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 지금 상황에서는 중국이 북한을 대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이죠. 때릴래 때릴 수 없는, 더 화가 나는 것은 저놈이 그걸 갖고 악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국한테 하소연하는 것이죠. 한국이 한쪽으로만 너무 치우치지 않고 자기들하고도 북한에 대한 뭐 안보 협력자 같은 걸 만들어 나가면 한국 국가 안보에도 좋고 그 속에서 신뢰가 더 쌓여져 나가면 중국도 북한에 대한 운신의 폭이 더 넓어진다는 것도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뭐 중국 입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만 우리 입장에서 빨리 한 대 패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서 참 걱정입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국제사회는 한 목소리로 규탄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에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따른 추가 이미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따라서 추가 대북 제재 결의안을 내일 모레죠. 월요일에 표결할 것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자, 우 박사님, 이번 결의안이 굉장히 특이하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번 결의에는 이제 이게 결과적으로 통과가 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만은 미국이 제안한 초안 자체에는 그동안 북한 제재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왔던 원유, 정제유 등 에너지 자원에 대한 금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김여정 등에 대한 개인적인 제재, 이러한 것들은 사실 그 전에는 김정은 개인에 대한 제재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번에 제재가 포함됨으로써 상징적 조치는 물론 실질적으로 북한 정권의 돈줄에 대한 더 큰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이 아직까지도 섬유 수출로서 많은 돈을 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금지, 제재를 추가하였고 그리고 지금 지난 2371호 제재에서는 북한 노동력이 현재 이상의 노동력을 추가 송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재였는데 앞으로는 해외 고용을 금지하는 이런 식의 제재까지 더 강화해서 북한이 어떻게든지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는 수단에 대하여 그리고 북한의 군 유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원유 부분 등에 대해서 강한 제재를 함으로써 더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 명백한 제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제재안이 만약 통과된다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그 제재가 북한에 대한 제재가 오래돼 왔고 하지만은 북한이 아직 특별한 행동의 변화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제재 무용론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제재와 지금 약 3년 전부터 시작된 북한의 제재를 비교해 보면 그 효과에 있어서 굉장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그 보수 정부인 이명박 정부 하에서도 개성공단을 닫지 않고 이제 제재를 유지하는, 어떻게 말하면 국제사회가 아주 강한 제재를 압박하기에는 우리의 결의가 좀 모자른 상황이 있었는데요. 지난 3년간 유엔을 통해서 제재하고 미국이 독자적 제재를 추가하면서 앞으로의 제재는 북한이 해외에서 자금을 유입해오는 데에는 커다란 장애물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이 제재안들은 좀 그전과는 다른 북한 행동의 변화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그 유엔 제재안에 대해서 중국 같은 경우는 그 미국이라든가 유엔에서 중국에 대한 압박, 제재에 동참을 하는 것 새로울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그렇지만 중국은 중국 민심에 부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6차 핵실험 이후 더 다급해졌지 않습니까? 중국 민심이 시진핑 우리가 이렇게 변경 지역에서 당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북한을 저렇게 우야무야 할 것이냐. 그 중국 민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치를 취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아마도 중국의 상무부 대변인도 중국은 유엔의 제재 결과, 조치 결과에 따르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유엔에서 오케이 하면 자기들도 뭐 원유, 뭐 당분간이건 잠그는 그런 제스처를 취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문제는 러시아입니다. 중국하고 러시아가 잘 물밑 대화를 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러시아가 중국과 북한이 약간 균열 조짐을 지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뭐 그러한 제재는 절대 있을 수 없다라는 강경한 자세를 지니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측의 입장에서는 국제사회에 대해서 자기들은 오케이 협조할 수 있다라는 모습을 보인다. 그것은 러시아가 찬성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보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약간 유화적인 자세를 취하고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중국과 북한 사이에 좀 균열이 보여지고 있습니까? 아니, 보이는 게 아니라 이미 중국과 러시아는요. 북한과 중국은요. 네. 이미 한참 전에 끝났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 정말 생각 같아서는 정말 강하게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싶습니다만 취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국경을 2,000km 정도로 맞대고 있고 직접적으로 후폭풍을 있고 중국의 북한의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는 다 북경까지 금방 아니면 상하이까지 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켜야 될 것이 훨씬 더 많게 된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을 미국처럼 쉽게 공격하거나 폭격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 되는 것이죠. 그러면 김 교수님 지금 결국은 러시아와 중국이 유엔 이번 결의안에 동의하지 않으면은 실효금 통과가 안 되는 것이지요, 유엔에서. 그럼요. 아무 의미가 예, 예.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금 아마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 중국과 러시아 시진핑과 푸틴이 만난 다음에 역할 분담을 해결이 된 것 같아요, 느낌이. 네. 그래서 이번에 하여간 통과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고요. 네. 만약에 통과된다 하더라도 실효성을 보장하기가 또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예. 그 원유 잠그는 문제는 그 해룡장성에서 이게 채굴하는 이 원유가 점액성이 끈끈해서 네. 이 파이프라인 통과할 때 약 28도, 뭐 60도, 70도 온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며칠 잠그면 굳어져 가지고 파이프라인이 막힌다는 또 실질적인 그런 문제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미중 이 경쟁 국제 체제가 굳어지면 굳어질수록 싫어도 미워도 북한에 대한 전략적 중요성이 중국과 러시아에게 증가되기 때문에 어쩌면 북한은 그걸 이용하면서 제재 못할 걸 알고 그걸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미국이 현재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것 가운데 가장 영향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해외에 숨겨놓은 김정은의 돈입니다. 이 돈이 현재대로라면 약 5조 원 정도 그렇게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자, 만약에 북한에 해외에 숨겨놓은 돈을 미국이 막아버린다 한다면 북한 김정은에게 또 김정은 정권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엄청난 타격을 줄 겁니다. 사실 북한은 그 반미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70년대 중반부터 거의 외화로 통치를 해왔습니다. 자력갱생이라서 밑에 경제는 그런 대로 그럭저럭 돌아가지만 통치자의 통치 자금이나 모든 것은 바로 그 외화, 5조 원에 달하는 외화를 가지고 지배해왔고, 김정은이 아마 2011년 12월에 이제 사망할 때 김정은에게 넘겨준 상속한 재산이 저 정도 된다. 그런데 스위스 은행에서 이제 지난해부터도 뭐 분산하라 그러고 또 2013년에는 그 방코델타 아시아 은행에 자금 동결 때 북한이 아주 뼈를 깎는 아픔을 겪었다 그래가지고 그동안 많이 그 자금을 분산시켰습니다. 뭐 그냥 차명 계좌로 돌리고 또 페이퍼 컴퍼니 만들고 심지어는 뭐 독일에 있는 이 글로벌 기업들의 주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사실 미국은 그 중국의 어떻게 말하면 약간 미온적인 협조 때문에 중국 외에 다른 국가들의 제재 동참을 굉장히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국무부에서 이 제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사실 해외 출장을 다니고 있는데요. 그 출장의 대부분이 이 북한과 관련된 어떤 사업체가 있다거나 북한과 관련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국가들에서 그런 단체 및 개인들을 그 국가가 독자적으로 제재하라는 그런 촉구를 하기 위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유럽 국가, 그 다음에 이런 아시아 국가들의 움직임은 그런 미국 정부의 제재 움직임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그 국가들의 움직임은 사실 그 국가들이 북한의 이런 핵실험이나 미사일 도발과 같은 데 대한 의지도 있지만 이러한 북한의 행동을 묵인하는 것 자체가 어느 순간 자국의 이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이 또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중국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중국이 자국의 의지로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할 의사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선의를 기대한다기보다는 과연 중국의 어떤 이해관계를 건드려야지 중국이 계산을 했을 때 중국에 대한 제재가 오히려 낫겠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미국이 계속해서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이유도 중국이 제재를 통해서 북한의 행동에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면 미국이 결국에는 군사적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시그널을 계속해서 줌으로써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군사적 행동을 하는 것보다 제재에 동참해서 좀 더 평화적인 방법으로 북한의 행동의 변화를 이끄는 것이 중국의 이해에 더 맞다라는 시그널을 계속해서 주고 있는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또 국제사회 제재를 받으면은 북한 주민들 삶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자, 북한 주민들은 이런 일련의 사태를 지금 경험하고 있고 또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지금 수소폭탄이니 여러 그 실험을 통해서 북한이 소비한 돈이 무려 이제 450만 톤의 옥수수를 사올 수 있는 돈이라고 합니다. 이게 북한이 연간 식량 소비량이 그냥 빠듯하게 450만 톤이고 사실은 500만 톤은 있어야 식량이 충족됩니다. 근데 북한 주민들은 상당히 식량 사정이 시장 사정이 좀 좋아졌다고 합니다만은 식량 사정은 지금까지 풀린 적이 없습니다. 고난의 행군 뒤에. 근데 북한 당국자들은 저렇게 이제 핵무기 개발에 계속 말하자면 돈을 쏟아붓다 보니까 북한 주민들도 불만이 이제 계속 올라간다는 거죠. 나름대로 뭔가 국방력의 자위력을 보유했다는 행복감을 느끼기보다는 자신들의 고통이 극복되지 않으니까 오히려 그것이 이제 김정은 정권에 대한 불만으로 계속 확대 재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김정은으로서는 뭔가 올해 안에 저렇게 경제건설, 국방건설, 핵무기력 건설 병진 노선하고 내년부터는 좀 허리띠를 이렇게 조이는 일이 없도록 하자고 합니다만은 북한 사람들은 당장이 급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북한에서도 이제 저런 사정이 조금만 더 지속되면은 올 겨울이나 올해 또 가뭄으로 인해서 북한의 식량 생산량이 급격하게 감소했습니다. 따라서 아마 북한 내부적인 불만 이것도 어떻게 잠재우느냐, 이건 김정은에게는 상당한 숙제가 될 것입니다.